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미랄입니다. 네, 오늘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손님의 머리를 망치고 그만둔 직원.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도 명예훼손죄. 아이돌 소속사 대표의 횡포. 층간소음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드린 판결의 사안은 수술을 하다가 병원에서 마취 중에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먼저 판결 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치료받다가 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에 업무상 과실과 상해 또는 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명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인과관계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업무상 과실과 사망이라든지 상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는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대략적인 좀 사실관계가 어땠을까요? 네, 마취통증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73세의 환자를 마취 시술을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다른 마취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에게서 저혈압이 발생했고 혈압 저하가 반복되니까 간호사가 의사를 호출하니 의사가 수술실에 복귀를 했는데 환자가 그때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인 의사는 환자에게 마취 해독제 투여했고요. 심폐소생술 같은 조치를 했는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원심에 인정된 사실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인정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환자의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 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마친 게 마친 후 마취 업무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 시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면 활력 징후 감시 장치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그걸 듣고 간호사가 이제 먼저 출동을 했고, 그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의사가 가지 않고 또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취 유지 중에 환자 감시와 신속한 대응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제 소홀로 인한 것이 일단 원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환자는 계속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기저기에 이제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러면 원심의
판단은 좀 어땠을까요?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었어요. 네.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진료기록 송부 작성과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은 네. 원심 대법원 이제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음.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의 원심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취 업무를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 시술을 하러 다녔고 혹시 호출 받고도 즉시 수술실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마취 유지 중 환자 감시와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판단해서 그 피고인인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서는 뭐 유죄로 판단이 됐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그러면 조금 판단이 좀 엇갈렸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그 대법원에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달랐는데요. 네. 그 마취 유지 중에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 그러니까 그 업무상 과실이 의사에게 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업무상 그 과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됐다는 인과관계가 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 증명책은 검사에게 있고요. 네.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을 보면 간호사가 반복적으로 혈압 상승제를 투여를 했음에도 환자의 혈압이 계속적으로 이제 저하했다가 사망했는데 그 검사가 이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간호사가 이제 호출했을 때 바로 달려가서 대응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지는 알 수 없다, 생존하였을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같은 날에 이 같은 사건에 민사사건 선고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진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그 판례 요지에서 본 것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과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재판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또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료법 위반이 맞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이 환자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되어야만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민사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결과가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사실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형사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좀 많을까요? 네, 형사사건에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형사사건이 입증 방법으로 민사사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선고가 되면 그거를 입증 방법으로 보통 민사사건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와 민사의 판단이 보통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 판단이 민사 형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선고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민사 판단과 형사 판단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판결 요지로 넣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대법원에서 그쵸.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한다는 거거든요, 하급심에서. 그래서 원심에서 다시 주장을 한다면 또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사건은 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법 위반 사항과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네, 판결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미용사인데요. 네. 우리 미용실에 프리랜서가 2명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프리랜서가 손님 머리를 아주 그냥 망쳐놨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뿌리부터 태우고, 염색은 얼룩덜룩, 네네. 커트도 이상하게. 아무튼 누가 봐도 어떻게 이 머리로 밖을 나가나 수준을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실수를 좀 했나 봐요. 네. 아무튼 그 프리랜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그거를 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프리랜서는 그냥 자기는 이 미용실에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다. 자기는 그냥 프리랜서고 그냥 고용해서 일하는데 뭐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손님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장이니까 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뭐 재판에 걸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그 프리랜서 2명이 다 그만뒀어요. 한 명이 심지어 한 명을 꼬셔서 같이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용실이 잘 돌아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 머리 망친 손님 손해배상은 내가 하게 생겼고, 그쵸. 그리고 지금 또 프리랜서가 안 구해지니까 또 여기서도 또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게요. 손님 입장에서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 내 머리 책임져라라고 하는 상황이고, 정작 그렇게 머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거 내가 지금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제 옆에 박미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자세히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안녕하세요. 네, 프리랜서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프리랜서 직원의 출퇴근은 정해져 있지요? 출퇴를 따로 정리는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프리랜서 둘이 있고 저는 가끔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명이 안 오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출석은. 근데 그걸 따로 적서 작성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출근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결제는 프리랜서가 직접 받는 거는 아니죠. 직접 받으 그러니까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아예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은데 네네. 저는 이제 중요한 때만 오고 네.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들이 머리 자르고 네. 계산하고 네. 손님 보내고 치우고 이제 그런 걸 다 하죠. 직원으로 이제 밖에서는 보이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네요. 업주로 돼 있으신 거죠, 선생님께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전대차를 따로 주시거나 그런 계약을 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샵인삽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먼저 제가 이제 어차피 운영을 하시니까 개괄적으로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미용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누구 책임이냐 묻기 전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재판 건다 하셨는데 고객이 그때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고 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무 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거나 이럴 때 성립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 소지도 좀 있지만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미용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형식의 스타일을 요구했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이제 스타일로 디자이너가 시술을 해버린 경우에요. 예를 들면 펌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3cm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10cm로 껑충 자른다거나 이랬을 때는 채무 불이행도 문제가 보통 되고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불법행위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펌하는 중에 화상을 입거나 보통 이제 탈색하는 중에 머리가 녹아내린다거나 뭐 두피에 손상이 가거나 가위로 귀를 좀 다치게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 불이행도 되고 불법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자이너가 객관적으로 알맞은 시술을 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컷해달라고 해서 컷해줬고 펌해달라고 해서 펌해줬고 이제 객관적으로는 알맞은 시술을 했는데 고객이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헤어 시술이라는 게 이제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의 완성이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술자, 디자이너의 실술, 실력 혹은 그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완성이란 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단순히 주관적인 내 맘에 안 들어 고객이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 행위가 성립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안에서 행위자인 직원이 당사자가 되겠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도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의 이익 추구에서 직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런 손해를 이익의 귀속자인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대신 대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사용자 책임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건으로 이제 고의과실 위법성 같은 불법 행위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사용 관계는 이 계약에 기초한 고용 관계보다 좀 더 넓게 봅니다. 사실 지휘 감독하는 관계이면 되고요. 판례를 보면 이게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계약이 있었는지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종류를 따지지 않고 지휘 감독하고 있고 그리고 종속적 관계면 충분하고 실제로 지휘 감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자는. 그리고 당연히 가해 행위에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사무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면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 면책 사유는 사실상 인정되기가 실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용관계, 불법 행위가 성립했다는 이제 전제로 사용관계에 있는지인데요. 미용실 직원이라면 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관계는 보통 좀 인정이 됩니다. 샵앤샵이나 전대차가 아닌 이상 사용관계는 보통 좀 인정이 되고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일정한 날짜에 그 선생님 미용실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실제로 선생님이 일을 지시하고 지휘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만 있다면 사용관계는 인정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거의 뭐 출근 안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렇다면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오면 직접 배상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차용자 책임 속성이 아까 대위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사용자 책임 인정되면 직원분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상권이 100% 인정되는 건 실무상 조금 어렵고 신입식상 구상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 불이행으로 간다면 채무 불이행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 그 고객과 계약한 당사자가 사실 직원으로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용실 상호를 보고 왔고 디자이너와 예약을 했어도 계약 당사자는 영업주가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직접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상 또는 행위자 책임이라는 이제 공평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행해 보면은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손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져야만 하는 그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미용실에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의 완성에 규격이 없어요. 정형화된 어떤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이게 완성된 거고 그쵸. 어떻게 된 거면 완성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으로 가고 이런 뭐 정형화된 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쵸.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미 딱 지금 사례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미용실 분쟁 많이 되는 사례가 탈색하다가 염색하다가 머리가 녹아내렸거나 이제 모질이 손상되는 경우에 그쵸. 굉장히 법률 상담 많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모질 상태를 디자이너가 보고 너무 좋지 않으면 먼저 동의서를 좀 쓰게 합니다. 예. 이런 모질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탈색을 하거나 염색을 하면 그쵸. 머리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고지를 하셔야 하고요. 네. 고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확약을 하는 확약서, 동의서, 승낙서를 쓰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제 분쟁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팁으로 이제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게 최선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나는 이쪽을 원했는데 너무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용실 관련된 그 분쟁은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분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좀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손해볼 일 없이 어느 정도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모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온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괘씸한 마음에 제가 겪은 일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과 댓글로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그러자 해당 성형외과는 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일까요? 참 병원 관련돼서도 이런 분쟁 많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라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분쟁이 있어서 이걸 좀 다시 뭐 수술을 하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감정이 좀 안 좋아지면 뭐 이렇게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런 분쟁도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올린 게시글과 댓글들을 보고 해당 병원에서
법원에서는 이건 문제 있다,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서 늘 이야기가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대로 솔직하게 기분이 나쁘고 그쪽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나는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리뷰 작성도 명예훼손이 될까라는 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어떨까요? 네. 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적시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일단 범죄가 성립하고, 네. 오직 공공의 이익이 이제 있을 때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 비해서 정보통신망법은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목적범으로 규정해서 구성 요건 자체가 형법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을 올렸다는 전제로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위반이, 그러니까 정보통신법 위반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정형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명예훼손보다 출판물 명예훼손이 전파력이 높고, 또 인터넷은 출판물보다 더더욱 더 빠른 전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무겁게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허위로 이렇게 리뷰를 글을 올리거나 그런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형 문제가 아니라 네. 법정형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이 적용되는데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허위로 하면 이거는 정말 더 큰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예훼손죄와 늘 함께 이렇게 짝꿍같이 따라다니는 범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인데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모욕죄는 일단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네. 사이버 모욕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형법상 모욕죄를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요. 모욕죄에서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생방송이라서 제가 사례를 들 수는 없어요.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 사람에 대해서 쌍욕을 하거나 그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리뷰 글을 올리는 경우에 나는 어쨌든 내가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마음에서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올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네, 그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은 형법의 명예훼손과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공익성이 있다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피해를, 아까 지금 사연에서도 이 피해를 알려야 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돼 라는 목적에서, 오직 그런 목적에서 글을 올리셨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비방의 목적이 부인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성형외과 병원 측은 내가 형사 고소도 하겠지만 민사 소송도 청구하겠다. 내가 받은 소대에 대해서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 민사소송, 형사소송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판결로 판결은 아주 좀 이례적이고요. 보통은 네. 형사소송을 먼저 합니다. 고소를 먼저 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걸 입증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성형외과 측이 소송을 한다면 아마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네. 그때 게시글이 이제 모두 사실이고 지금 그런 전제해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정말 또 있으면 안 돼, 너무나 억울해 라는 목적으로 게시하였다면 그런 부분을 이게 사실이다, 일단 이게 사실이다, 나에게 부작용이 있었고 난 너무 억울하다, 피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이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내가 그 병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걸 충분히 입증해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다는 처분을 일단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도 정보통신법상, 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이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형외과에서 막 강경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빨리 이 글 지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거 댓글 막 빨리 이렇게 삭제하고 내가 이게 없었던 일처럼 마치 벌어나지 않은 일처럼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뭔가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범죄가 일단 성립됐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받게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사실은 굉장한 고통을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글을 내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무상. 예, 끝까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범죄가 이렇게 성립됐다는 전제 하에서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했나, 그리고 사과문을 올렸나, 이런 거는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찌르고 딱 이제 찌르는 것과 계속 찌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재판부도 다르게 보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립됐다면 빨리 글을 내리고 삭제 조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여부에는 영향은 없지만 이미 성립은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글쎄요, 성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그 어떤 표현 사용해서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자분 사연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글을 올린 표현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보시고 이게 명예훼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글을 빨리 삭제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부작용이나 의료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그렇죠. 진행하신다든지 그 뭐 내용 증명을 보내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상담자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이거에 대한 좀 대응 방법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이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내가 가해자로 이렇게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가 좀 참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조치를 좀 취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게시글 내리시고 그리고 최대한 뭐 합의를 해보신다라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올해 20살이고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님은 작곡가나 방송국 인맥을 위해서 저에게 사적인 모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는데요. 거부 의사를 밝힐 때마다 전속계약을 맺었으니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속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사적인 모임에까지 반드시 뭐 참가해야 된다, 참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없을 텐데 일단은 이 소속사 대표가 전속 계약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좀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범죄, 글쎄요, 어떤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속계약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를 쓰거나 일부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네. 만약 계약 내용에 없는 행위를 협박으로 강요했을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없는 행위를 협박을 통해서 강요했을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검토할 것이 만약 계약 내용에 이제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뭐 접대와 같이 뭐 술자리 접대와 같이 그렇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민법 103조에 위반돼서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면 또 이제 권리 없는 거, 의무 없는 일을 그렇죠. 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상담자분도 이게 나이도 좀 어리시고 그리고 처음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소속사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야 되나 보다 라고 좀 계속해서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먼저 모임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근데 그것이 이제 범죄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네.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한테 먼저 이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속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당연히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속계약 체결하면 계약 기간이 좀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강요에 못 견뎌서 이런 사적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럴까라는 좀 걱정이 드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계약 무효라든지 아니면 그냥 계약 해지하자라고 좀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무효와 해지를 둘 다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전속계약의 무효 사유는 한쪽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 자체가요. 그리고 다른 한쪽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이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예, 만일 그 계약 내용에 뭐 접대 아니면은 술자리 접대와 같은 비윤리적인 내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요. 네. 해지를 좀 살펴보면 계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해지 사유가 보통 있습니다. 우리 표준계약서에도 있거든요. 그 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약정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관련 해지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판례는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본 건 아니고요. 네. 네, 그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체결한 이 전속계약 내용에 이렇게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사적인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 사적 모임 참가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근데 홍보를 위해서 일정한 자리에, 그러니까 방송이 아닌 어떠어떠한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 유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적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데뷔를 준비하는 뭐 아이돌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뭔가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렇게 좀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독 뭔가 법적인 분쟁이 계속 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그런 전속 계약 좀 사례라든지 뭐 상황이 좀 있을까요? 네, 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대형화되고 법률 분쟁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우리 노예 계약이라고 하죠. 그쵸. 예, 부당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제 또 정산 문제가 대표적이었어요. 몇 대 몇.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전속 계약서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임용 계약을 하거나 뭐 부속 계약으로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K-팝에서 템퍼링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원래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그 스포츠 선수들이 전속 계약 기간 중에 이제 부적절하게 접촉해서 이적 논의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템퍼링인데 네. 이제는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템퍼링, 즉 멤버 빼가기 이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이 분쟁의 유형은 조금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이제 템퍼링 문제 요즘 네.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아이돌 멤버나 뭐 K-팝의 그쵸. 멤버들. 근데 템퍼링 문제는 그 표준 계약서나 관련 법령에 미비한 이제 허점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사실 정형화돼 있어요. 뭐 네. 이제 뭐 인터뷰나 온라인에 자신의 뭐 회사 부당함을 좀 알리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죠. 그리고 가처분 인용되면 효력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소속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고요. 전통적으로 문제되어 온 정산 계약 문제, 정산 문제, 뭐 노예 계약 문제 이런 문제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자체가 그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연예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상담자분 20세로 상당히 어린데요. 네. 강압에 의해서 모임에 참석했고 수치심까지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더 참고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빨리 네, 법률 그렇죠. 상담 받으시고 이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계약 체결할 때 본인이 계약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제 이 상담자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할 때 그 계약이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야 합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하면 그 계약서를 들고 이제 법률 상담을 주변에 받으셔서 아니면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신 뒤에 이제 좀 부당한 게 있다 그럼 수정을 미리 요구하시고 도장을 찍거나 계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이 빨리 좀 결단을 내리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추후에 더 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립 중입니다. 윗집은 특히 밤과 새벽 시간에 쿵쾅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인데요. 문제는 고소를 하려고 하니 층간소음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될 경우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용 없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참 오래된 문제기는 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좀 안내도 돼 있고 좀 많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해결이 쉽지 않은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또 기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층간소음은 소음관리진동법에서 원래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이제 1호, 2호가 있는데 직접 충격 소음, 그러니까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음,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기준은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의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 소리 이런 거는 5분간 등가 소음도로 평가합니다. 그 규칙의 표로 데시벨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층간소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이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소음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들일까요? 네, 아까 이제 규칙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듯이 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수나 배수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쪼르르 나는 소리 그렇죠. 나잖아요. 그런 소리는 제외되고요. 그 밖에도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전자기기 소음인데요. 그것도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나 안마기, 청소기는 그 사용으로 인한 마찰, 충격, 타격음은 또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상가소음도 층간소음에서 제외되고요.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활동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육성소음, 그러니까 대화하거나 파티하거나 고성으로 싸우거나 이런 거는 그렇죠. 층간소음은 아닌데 경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 알 수 없는 소음, 냄새 이런 거는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우리가 꼭 반드시 좀 측정을 해야 될까요? 이게 비용 없이 좀 하는 방법은 사실 없을까요? 네, 보통 소음 관련 소송은 층간소음 아니더라도 보통 소송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또 사람의 행위로 발생한 층간소음은 감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감정이를 잡아요. 그런다고 그날 조용히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감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측정해서 증거를 남겨둬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실제 데시벨이 또 층간소음에 이게 규정이 되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될 거고요. 네, 관리사무소 통해서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네, 소송 자료로 쓰시려면 법률에서 고시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현장 진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상담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내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거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전부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수천만 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 보수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전부 전보되기는 어렵고요. 그 층간소음 비용은 감정이 들어갔다면 이제 감정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데요. 네. 이 개인적으로 나타난 비용은 개인적으로 들였던 비용은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게 보통 층간소음이 이제 기분 나쁜 상태에서 분쟁하다 보니까 상대방 막 분노한 상태에서 가요. 그렇죠. 그럼 층간소음 자체에서 나오는 분쟁보다 항의하다가 형사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마시고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도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도 하고 현장 방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방법은 국번 없이 1661-2642로 전화를 거셔서 네. 상담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 방법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